근데 얼굴빛이 어두운데 괜찮으신 건가요? 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싶으신 거죠? 네. 만난 횟수, 만난 장소, 대화 내용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원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배신의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혼도 위장이었을 거라고, 시어머니의 유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을 거라고,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이 모든 걸 방조한 시어머니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라고요. 하지만 과연 제가 본 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호텔 라운지에서의 그 만남, 손을 잡았던 그 순간,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왜 제 거울 속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 모든 사연 가슴 저미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저는 검은색 상복깃을 여미며 장례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넷째 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한 이 장례식장은 제가 3년 동안 발도 들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들릴 수 없었던 곳이죠.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집안 식구로 여기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왔어요. 아니, 어쩌면 유일한 상속인으로 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입구 안내판에는 서인숙 이사장 빈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은 자연스럽게 그 이름 위에 머물렀어요. 서인숙. 살아생전 의료재단과 부동산 개발로 재산을 일군 제 전 시어머니.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분이 저에게 5천억 원을 남기셨죠. 이혼장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72시간 만에 저는 5천억 원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카운트다운 같기도 했죠. 이제 시작이라는. 빈소 앞에 다다르자 조문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두 명이 제 옆을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여자가 그 며느리래. 이혼하자마자 재산 다 받은. 쯧쯧, 그것 참. 무슨 속셈이었는지 뻔하지.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이제 법적으로 이 재산은 제 겁니다. 빈소 안은 국화향과 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국화가 빈소 입구부터 영정사진까지 빼곡하게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풍경을 보고 슬퍼하겠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죠.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살아계실 때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지금도 저를 심판하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영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올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3년 전 첫 만남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도 잡지 않으셨죠. 그저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와 부동산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며느리감을 고를 때도 그에 걸맞은 집안을 찾았는데 말끝을 흐리셨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죠. 저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영정사진 앞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촛불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앞에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요. 저는 촛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장례식장 환기 시스템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문객석에 앉자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빈 소안을 둘러봤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민우.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된 그 사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남이었는지도 모르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대신 보인 건 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사촌 형제들과 고모, 이모들. 그들은 제가 앉아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경계와 적대감이 가득했죠. 당연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받을 뻔한 유산을 가로챈 셈이니까요. 50대로 보이는 남편의 고모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다 넘기다니. 저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이혼 증명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이혼 증명서에 찍힌 법원 직위는 선명했고 통장 잔액은 어제 오후 기준 8억 7천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당장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었어요. 이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검은 태안경을 쓴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실례지만 한하연 씨 맞으시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명, 장태주 변호사, 상속 및 가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산 상속 집행건으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죠. 물론이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태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진짜 전쟁이. 빈소를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복수할 기회를 얻었어요. 당신 아들이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로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저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준 상처를, 배신을, 무시를 이제 1000배로 돌려주겠다고요.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사흘 만에 상속인이 된 이 기막힌 운명. 이게 바로 천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벌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죠. 저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죠. 복수의 여신이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봄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지역 현장 사무소에서였죠. 저는 그때 도시재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낡은 주택가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주민들의 보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현장 사무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는 175cm 정도, 검은색 야상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그가 바로 서민우, 지금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서민우입니다. 3층 박영숙 씨 댁피에 사정건으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인사를 하며 건넨 명함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이 났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아침마다 명함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 주머니에는 항상 커피 원두 몇 알을 함께 넣어뒀대요. 습관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가 꼼꼼했고 주민들을 대하는 말투도 정중했죠. 무엇보다 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다른 업체 평가사들은 저를 보조역할쯤으로 여겼는데 그는 달랐어요. 하나연 씨 생각은 어떠세요? 이 경우 보상액을 어느 선까지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 우리는 석 달 동안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현장 미팅이 끝나면 근처 김밥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한강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남편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던지는 농담이 재미있었죠. 하연 씨는 김밥 먹을 때도 단무지부터 먹네요. 신기해. 당연하죠. 제일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어야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그 미소가 당시엔 정말 좋아 보였어요. 6달이 지나고 그가 청혼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역 앞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였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너무 담담해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저는 삼각김밥을 삼키고 대답했죠. 네, 좋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믿음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2021년 9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인숙재단 본사 건물 12층 이사장실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가죽 소파와 화병에 꽂힌 백합. 모든 게 고급스러웠지만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회색 투피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 한번 올라가지 않은 채 물었죠.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십니다. 약국이요. 어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작은 약국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은 이해가 아니라 확인이었죠. 역시 그렇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와 부동산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연세대 의대 교수셨고 저도 약대를 나와서 병원을 경영했죠. 며느리감을 고를 때도 그에 걸맞은 집안을 찾았는데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 손잡이가 땀으로 미끄러웠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이 집안을 지켜왔어요. 쉽지 않았죠. 며느리한테 바라는 것도 그래서 많아요. 부담스럽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이해의 요청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죠. 결혼식은 2021년 11월 열사흘에 열렸습니다. 서울 삼성동 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였어요. 하객은 200명 정도 왔고 꽃장식도 화려했죠. 하지만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턱시도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긴급 이사회가 잡혔대. 어쩔 수 없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시어머니는 차로 30분 거리에 계시면서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웨딩 사진을 보면 제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 있는 게 보입니다. 행복한 척하느라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얼굴이었죠. 신혼집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얻은 집이었어요.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쳐서 간신히 전세금을 마련했죠. 처음 일주일은 행복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하고 밤에는 영화를 봤어요. 하지만 신혼 한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매일이 되었어요. 저는 6시에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9시, 10시, 때로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식탁에 놓인 김치찌개는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밥도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9시, 9시 45분.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는 목소리만 들렸죠. 그렇게 혼자 먹는 저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연말 결산 시즌이라 평가건이 몰려서. 그래도 매일 이렇게 늦으면 하연 씨도 일하잖아. 이해해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을 때 눈물이 났어요. 슬픔보다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마다 제 얼굴만 유난히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나 친구들을 찍을 때는 멀쩡한데 제 얼굴만 찍으면 그림자가 지거나 화면이 흐릿했죠. 폰 카메라가 고장 났나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수리센터에 가려다가 그만뒀어요. 귀찮기도 했고 어차피 셀카 찍을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결혼 2년차가 되던 해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청담동 재단 건물에 딸린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촌들과 고모, 이모가 다 모였죠. 식사 자리에서 고모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남편은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계획 없어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2년 됐잖니. 빨리 낳아야지. 그 말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둘 다 일이 바빠서요.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 일이 바빠서? 애 낳는 게 무슨 일정 잡는 거야? 이모의 말투는 비아냥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도 저를 거들어주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가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됐어요. 구로구 전체 재개발 사업이었고 예산은 3천억 규모였습니다. 저는 기뻐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나 책임자로 선정됐어.
그래.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대단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샴페인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승진한 거라고. 그래서 집에 더 신경 못 쓰게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연 씨, 결혼 생활이 뭔지 알아?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는 거야.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샴페인을 혼자 다 마셨습니다. 남편은 먼저 자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아내를 원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스마트폰 통화 내역이 적힌 종이가 보였어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빼곡했죠. 한 달에 20통 이상. 그중 한 통화 내역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랑 살고 있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여자,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시작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걸요. 장례식 사흘 후 저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정명을 찾았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오전 10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건물 로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가죽 소파가 놓인 대기실. 모든 게 돈 냄새를 풍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구두 굽소리가 울렸어요. 똑똑똑. 심장 박동보다 빠른 리듬이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아니, 설렜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5천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10개 정도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중 절반이 차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셋이 앉아 있었죠. 남편의 사촌 형제들이었습니다. 삼촌 밑에 있는 조카들이라고 들었어요. 맞은편에는 60대 여성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진이라고 명패에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의료 담당 이사, 다른 하나는 부동산 담당 이사였죠. 둘 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왜 이 자리에 없는 걸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곧 생각을 접었어요. 어차피 남이 된 사람이니 그의 일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장태주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닫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빨간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죠. 모두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 서인숙 이사장님의 유언장 개봉 및 상속 재산 분배에 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태주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촌 형제 중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 날짜가 언제죠? 2024년 6월 22일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하셨습니다. 6개월 전이네요. 그때 이미 건강히. 말씀 중 죄송하지만 의학적 소견서도 함께 첨부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유언 작성 당시 완전한 의사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장태주 변호사는 말을 자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용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서인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본인은 평생 의료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재산을 모았으며 그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 장태주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옆 사람도 들릴 것 같았죠. 첫째, 인숙의료재단 운영 자산 2천억 원. 둘째, 청담동 일대 부동산 포트폴리오 감정가 기준 1,800억 원. 셋째, 현금 및 유가증권 1,200억 원. 총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다음 인물에게 전액 상속한다. 회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문장을 기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손에 든 볼펜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전 며느리 한아연에게 전액 상속한다. 그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촌 형제 중 막내로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이사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셨다고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 과정도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고요. 장태주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사촌 형제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3명 모두 얼굴이 새빨개져서 항의했죠. 우리는 피부치예요. 조카들이라고요. 그런데 남인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게다가 이혼까지 했잖아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재단 이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의료 담당 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어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에 재단 운영 관련 조항은 없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재단을 그냥 개인에게 넘기실 리가 있습니다.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주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5천억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상속인 한아연은 다음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인숙의료재단 이사회에 참여하며 분기별 운영 보고서를 제출할 것. 둘째, 상속받은 부동산은 5년간 매각을 금지한다. 셋째, 재단 운영 방침은 기존 이사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건들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재단 이사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어요. 완전히 빼앗기는 건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촌 형제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류분 청구권은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조카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태주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사촌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았죠.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상속세는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장태주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죠. 5천억 원 규모라면 상속세는 약 2,500억 원 정도입니다.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500억. 상속받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세금이 절반이라니. 저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물납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재단 운영 세부 사항, 부동산 목록, 통장 계좌 정보 등이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왜 저한테 이 재산을 남기신 걸까요?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성립 2주일 전에 작성하셨다고요. 이건 함정이에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를 시험하려는 거겠죠. 아니면 남편과 함께 꾸민 계획일 수도 있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촌 형제들은 저를 노려보며 나갔어요. 재단 이사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유언장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구청 등기과를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오후 2시쯤 구청에 도착했죠. 등기과 창구에는 50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상속 재산명의 이전 신청하려고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서류를 공중에 대고 도장 위치를 더듬는 거예요. 마치 서류가 손에 없는 것처럼 허공을 더듬었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직원은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업무 과로 때문이겠죠. 다들 연말이라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구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복수를 시작해야 해요. 이제 제게 힘이 생겼으니까요. 5천억이라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 무기로 남편을, 그 가족들을,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어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이제 시작이야. 상속 발표 일주일 후,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2025년 1월 넷째 날 오전 9시 45분.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이메일 주소는 무작위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었죠. 제목란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저는 마우스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팸 메일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사기꾼이 상속 소식을 듣고 접근하는 걸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클릭했어요. 메일 본문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첨부 파일이 5개 있었어요. 모두 이미지 파일이었죠.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청담동 그랜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보이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커피잔을 든 채로요. 남편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죠. 표정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눈썹이 약간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그런데 여자는 달랐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친근한 미소였죠. 저는 두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각도였어요. 이번에는 여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 번째 사진. 호텔 로비 앞.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 팔에 살짝 손을 얹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사진. 주차장. 남편이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신사적인 태도였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그래, 역시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장례식도 치르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르죠. 제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은 이 여자와 함께 있었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노트북이 흔들렸죠. 옆에 놓인 커피잔이 넘어가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피부가 좋았죠. 미소를 띤 입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게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사진을 캡처해서 스마트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얼굴 이미지 검색, 위치 정보 검색,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단서를 찾았어요. 여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호텔 라운지 사진 속 여자와 일치했죠. 아이디는 SEOIOUNGEVENTS. 이름은 차서영. 프로필 소개에는 호텔 행사 기획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랜드 호텔 소속이라는 정보도 있었죠. 저는 서영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호텔 행사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기업 세미나, 파티, 화려한 장식과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중간중간 사적인 사진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 한강 야경 사진, 공원 산책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익숙한 장소들이었어요. 상암동 카페, 남편과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작년 10월 12일 오후 3시. 그날 저는 출장 중이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다고 했죠. 한강 망원지구. 남편과 제가 주말마다 산책하던 코스였습니다. 서영의 사진 업로드 시간은 작년 11월 5일 오후 6시.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어요. 상수동 공원.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사진 속 벤치는 남편이 즐겨 앉던 자리였죠.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거예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이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출장 갈 때, 제가 야근할 때, 제가 혼자 집에서 기다릴 때, 저는 서영의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30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남편 이름은 없었죠. 하지만 공통 팔로워가 15명이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호텔 업계 종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죠. 인숙재단 홍보팀장.
시어머니 재단의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영과 남편의 관계를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직접 소개해 주신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았죠. 저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배신. 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혼하자고 청혼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버릴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계획된 거였겠죠. 시어머니 유산을 노리고 짠 각본이었을 거예요. 이혼한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 겉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나눠 갖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남편 번호가 보였어요. 마지막 통화는 2개월 전이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곧 멈췄어요. 아니, 전화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남편이 경계하면 증거를 숨길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저는 명함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명함이 있었어요. 사설탐정 사무소 명함이었죠. 윤정아 선배가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진실탐정 사무소입니다.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람 뒷조사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당장 갈 수 있어요. 저는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순간 흐릿해진 거예요. 마치 초점이 안 맞는 사진처럼 윤곽이 번져 보였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당연히 눈이 침침할 수밖에요. 탐정사무소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한하연 씨 맞으시죠? 전화 주셨던 분. 네, 맞아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인쇄한 호텔 라운지 사진이었어요. 탐정은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죠. 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싶으신 거죠? 네. 만난 횟수, 만난 장소, 대화 내용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원해요. CCTV 확보하고 동선 추적하고 통화 내역 분석까지 하면 2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저는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잔액을 본 탐정의 눈이 커졌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복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이 모든 걸 방조한 시어머니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곧 내 차례야. 상속 발표 3주 후 저는 제 전략팀을 구성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 장소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회의실이었어요. 상속 재산으로 단기 임대한 공간이었죠. 회의실은 아담했지만 깔끔했습니다. 흰색 벽에 긴 회의 테이블, 창밖으로는 테헤란로 빌딩 숲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제 집도 재단 사무실도 아닌 중립적인 공간, 누구도 도청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곳이었죠. 장태주 변호사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연 씨, 오늘 회의 주제가 뭡니까? 복수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태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복수라니요? 제 전 남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역공이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장태주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렌즈를 천천히 닦으며 생각하는 듯 했어요. 곧 다시 안경을 쓰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곧 설명드릴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배낭을 맨 차림이었죠. 회의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노지환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요. 그는 배낭을 내려놓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그를 인터넷 포럼을 통해 찾았습니다. 해킹은 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전문가였어요. 앉으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환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의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민우라는 사람의 디지털 기록을 추적하고 싶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정보, 특히 위장이온 정황을 찾고 싶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은행 계좌는 확보 가능하고요. 통신사 기록도 영장 있으면 열람할 수 있어요. 위치 정보는 좀 까다롭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동선 파악은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팀이 완성됐습니다. 법률 전문가 장태주, 디지털 전문가 노지환, 그리고 자금과 의지를 가진 저. 이 조합이면 충분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매니 용지에는 청담동 펜트하우스 매물 정보가 인쇄돼 있었어요. 사진 속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습니다. 40평 규모의 한강뷰, 최신 인테리어. 매매가는 35억 원이었죠. 이 부동산을 미끼로 쓰려고 해요. 저는 서류를 두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장태주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어요. 이 펜트하우스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 남편과 차서영이라는 여자가 함께 본 매물이에요. 한 달 전에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탐정에게 받은 보고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서영이 청담동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찍힌 CCTV 사진이었어요. 날짜는 2024년 12월 초였죠.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보이네요. 장태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펜트하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상속 재산으로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넣을 거예요. 어떤 조항이죠? 계약 후 30일 내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 10억 원 전액 몰수. 그리고 매수인의 혼인관계 변동 시 자동 해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주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지환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 계산하는 듯 했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장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특약 조항은 쌍방 합의하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계약금 몰수 조항도 일반적이고요. 혼인관계 변동 조항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 초안 작성해 주세요. 저는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 씨는 남편 계좌 추적 부탁드려요. 특히 최근 6개월간 큰 금액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펜트하우스 계약금 마련하려면 돈을 모았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법원에 계좌 추적 신청하겠습니다. 지환이 노트북에 뭔가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회색빛 구름이 도시를 덮고 있었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인숙재단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특히 남편이나 차서영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 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 권한이 있으시니까요.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재단 사무실 가서 자료 받아올게요. 회의는 1시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세부 일정, 비용, 예상 리스크를 논의했어요. 장태주는 계약서 초안을 2주일 내로 작성하기로 했고, 지환은 일주일 내로 디지털 추적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테헤란로를 내려다봤어요. 차들이 바쁘게 오갔고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갔죠.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되찾아야 해요. 빼앗긴 것들을, 짓밟힌 자존심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아 선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선배. 상속 관련해서 복잡한 일 많을 텐데.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계획?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배한테 전부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선배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멘토링해 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죠. 복수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복수는 양날의 검이야. 상대방도 다치지만 너 자신도 다칠 수 있어. 이미 다쳤어요, 선배. 이제 다시 다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 너무 멀리 가지 마.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괴물이요? 선배, 저는 이미 괴물 취급당했어요. 시댁에서, 남편한테서, 모두한테. 그럼 진짜 괴물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연아,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할게요. 변호사도 고용했고 전문가들도 모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딩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붉은색과 주황색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을 나서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이상했어요. 윤곽이 흐릿했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실제 얼굴은 멀쩡했죠. 다시 거울을 봤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피곤한가 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커피와 샌드위치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수면 시간도 하루 4~5시간이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는 B층에 주차돼 있었어요.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켰죠. 목적지는 청담동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펜트하우스 계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중개인에게 매수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관심 있다는 정보를 슬쩍 흘리는 겁니다. 미끼를 던질 시간이에요.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계약 체결 4주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잔금 기한 만료일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메일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떨렸어요. 오전 10시 35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의 변호사였어요. 제목은 잔금 납부 연장 요청건이었죠.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하나연 씨께 서민우 씨의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건 관련하여 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상 2주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금 사정.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남편은 계약금 10억을 마련하느라 모든 걸 쏟아부었을 겁니다. 은행 대출, 지인 차입, 어쩌면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잔금 25억은 구하지 못한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어요. 희열이었죠.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덫에 걸려든 거예요. 저는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김성훈 변호사님께 잔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건 거절합니다. 계약서 제13조 특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은 전액 몰수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이므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연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장태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어요. 변호사님, 막 거절 답장 보냈어요. 예상대로네요. 상대방이 법적 조치 취할 가능성 있으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요? 계약 무효 소송이나 긴급 중재 신청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거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오후 2시 제 스마트폰에 기자 이름이 떴습니다. 경제일보 박준호 기자. 저와 대학 동기였어요. 몇 년 전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쓸 때 제가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었죠. 하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준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상속받았다는 소식 들었어. 기사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연락해 준 건 행운이었죠. 인터뷰 괜찮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데? 배타적 인터뷰야. 다른 언론사 안 만나는 조건으로 너한테만 전부 얘기해 줄게. 전화 너머로 준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고마워, 하연아. 언제 만날 수 있어? 내일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오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구석진 자리가 많았죠.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여기. 그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죠. 준호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해도 되지? 응, 괜찮아. 준호가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죠. 먼저 축하해.
5천억 상속받았다며? 엄청난 금액이네. 고마워. 근데 솔직히 기쁘지만은 않아. 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전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재산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어. 살아계실 때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셨는데, 이혼 직후에 상속받았다며? 그것도 특이하긴 해. 응. 그래서 더 이상해. 게다가 전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이상한 짓이라니?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펜트하우스 계약하더라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서영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한 CCTV 사진, 펜트하우스 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 증명서, 모든 증거를 준비해 왔어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야? 계약금이 10억이라고? 응. 그런데 잔금을 못 낸 거야. 어제가 기한이었는데 연장 요청하더라. 그래서 너는? 거절했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 전액 몰수야. 준호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이거 대박 기사 나오겠는데. 제목 뭘로 할까? 5천억 상속녀, 전 남편 부동산 투기 저지 어때?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장이혼 의혹도 있어. 겉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재산 분산을 위한 계략이었을 수 있어. 증거 있어? 지금 조사 중이야. 곧 나올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어요. 피해자처럼 보이되 강하게 대응하는 여성으로 포장했죠. 독자들이 제 편을 들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경제일보 일면 톱기사였어요. 제목은 준호가 제안한 그대로였죠. 5천억 상속녀, 전 남편 부동산 투기 저지.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이혼 직후 재혼 준비하던 전 남편, 고액 펜트하우스 계약 후 자금난, 상속녀의 냉정한 대응. 모든 게 드라마처럼 쓰여 있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기사가 올라갔고, 낮 12시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1000개를 넘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재산 남긴 이유 알겠네요. 아들이 문제였네.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집 알아보고 진짜 최악이다. 전형적인 위장이혼 아니냐? 재산 나눠 가지려고 짠 것 같은데. 상속녀 잘했어요. 저런 남자한테 당하면 안 되지. 저는 노트북으로 댓글을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론이 제 편이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남편을 비난했죠. 오후 3시 노지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 씨, 은행 거래 내역 받았어요. 뭐가 나왔어요? 서민우 씨 계좌에서 작년 12월 초에 10억이 빠져나갔어요. 펜트하우스 계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요? 5억은 은행 대출, 3억은 지인들한테 빌린 것 같고요. 나머지 2억은 출처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니요? 현금 입금이에요. 누가 입금했는지 추적이 안 돼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억 원. 작은 돈은 아니에요. 누군가 남편을 도왔다는 뜻이죠. 계속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남편을 도왔을까요? 친척? 친구? 아니면 차서영?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하나연 씨죠? 저는 방송국 PD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그날 오후 방송국 2곳과 신문사 3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배타적 인터뷰 조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법원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긴급 중재 신청을 한 거예요.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장태주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 공문 받았어요. 예상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중재 심리가 열립니다. 제가 대리 출석할게요. 제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안 가시는 게 나아요. 감정적 대응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 날 장태주 변호사가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중재 신청이 기각됐죠. 계약서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기쁨에 겨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법적으로 한하연 씨 소유입니다. 10억 원 전액이요.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10억을 잃었고 여론은 제 편이 됐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복수의 시작에. 계약금 몰수 2주일 후 재단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오전 10시. 의료 담당 이사인 김영숙 씨였어요. 한하연 이사님, 추모 프로그램 현장 점검 일정 잡으려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납골당 방문 가능하신가요? 납골당이요? 네. 고 서인숙 이사장님 가족 납골당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추모 프로그램 현장이기도 하고요. 새로 취임하신 이사님께서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재단 이사로서 당연한 업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경기도 광주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점점 한적해졌어요. 도심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산들이 나타났죠. 20분쯤 달리자 현대식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영원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주차장에는 차가 5대 정도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죠. 장례식장보다는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김영숙 이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단정한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죠.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문마다 번호판이 붙어 있었죠. 301호, 302호, 303호. 이쪽이 특별실입니다. 고인의 유족이 원하시면 개별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김영숙 이사가 복도 끝 문을 열었습니다. 305호였어요. 문이 열리자 작은 방이 나타났죠.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3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정면 벽에는 하얀 대리석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유골함이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의 함이었습니다. 함 앞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하얀 국화가 화병에 꽂혀 있었고 향로에는 향이 타고 있었죠.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매일 관리하고 있어요. 꽃도 매일 갈아주고요. 김영숙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때 제 시선이 옆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함 오른쪽에 또 다른 선반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위패가 놓여 있었죠. 저는 무심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위패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하연. 1996년 3월 15일 마이너스 2024년 9월 7일.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생년월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망일까지 적혀 있었죠. 저는 위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손을 짚었죠.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숙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한 이사님, 괜찮으세요? 이 위패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위패를 가리켰습니다. 김영숙 이사가 다가와 위패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저도 몰랐어요. 관리인한테 물어볼게요. 그녀가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위패를 계속 바라봤죠. 한하연. 1996년 3월 15일 마이너스 2024년 9월 7일. 날짜가 정확했습니다. 3월 15일은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사망일은 뭐죠? 2024년 9월 7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다음 날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명이인일까요? 아니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 이사가 60대 남자와 함께 돌아왔어요. 남자는 관리인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이곳 관리인 최동수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이 위패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최동수 관리인이 위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요. 9월 중순쯤 안치됐습니다. 서민우 씨가 직접 모셔오셨어요. 남편이 제 위패를 만들어서 여기 모셔왔다고요? 왜요? 왜 제 위패를 여기 뒀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민우 씨가 요청하셔서. 그 사람 자주 와요? 네. 매일 오십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요. 벌써 5개월째예요. 매일 7시 5개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매일 여기 와서 제 위패 앞에 섰다는 건가요? 저는 살아있는데? 방명록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최동수 관리인이 방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검은색 노트가 있었어요. 방명록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남편의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024년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날짜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연아, 오늘 내가 좋아하던 백합 가져왔어.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오늘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지나갔어. 너 생각났어. 하연아, 보고 싶어. 저는 노트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었죠. 벽 한쪽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하얀 봉투들이 가득했죠. 모두 개봉되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손 떨리며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연아,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백합을 가져왔어. 꽃집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더라. 매일 똑같은 꽃을 사가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내 아내가 좋아했던 꽃이라고, 그 아내는 이제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미안해, 하연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그날 아침 전화했을 때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전해주셨어. 내가 이혼은 안 한다고,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나는 사무실에 있었어. 전화를 받지 못했어. 그리고 그날 오후 너는 떠났어. 올림픽대로에서 트럭이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 나는 회의 중이었어. 내가 내게 오는 길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가 흐려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살아있어요. 여기 서 있잖아요. 한 이사님, 김영숙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왔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저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윤곽이 번지고 색이 옅어졌죠. 마치 수채화에 물을 부은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니야. 동명이인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위패에 적힌 제 이름, 남편이 매일 쓴 방명록, 개봉되지 않은 편지들, 모든 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뭘 했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여기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됐어요. 낙골당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위패에 적힌 제 이름, 남편의 편지, 매일 아침 7시의 방문 기록. 모든 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노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잠에 젖어 있었죠. 여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지환 씨, 저예요. 한하연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새벽 5시인데요. 제 사망 기록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2, 3초쯤 지났을까요? 지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또렷했죠. 사망 기록이요? 네. 한하연. 1996년 3월 15일생. 2024년 9월 7일에 사망 신고가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1시간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45분 후 지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지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한하연, 1996년 3월 15일생, 2024년 9월 7일 오후 4시 30분, 교통사고로 사망신고 접수됐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신고자는요? 서민우. 장소는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인근입니다. 사고 경위는 트럭 추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장례식은요? 2024년 9월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 명단에 윤정아 씨도 포함돼 있네요. 윤정아 선배, 제 멘토, 저랑 일주일 전에도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제 장례식에 왔다고요? 하연 씨,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사망 기록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살아서 숨 쉬고 있어요. 어떻게 사망 기록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야. 하연이야. 하연아. 엄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꿈에서 너를 봐.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연아, 내가 정말 하연이니?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잖아. 하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입자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윤정아 선배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선배 사무실은 종로구에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컨설팅 회사였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곳이기도 했어요. 차로 40분 걸렸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8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선배 사무실 문 앞에 섰죠.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의자도 컴퓨터도 없었죠.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옆 사무실로 가서 문을 열었죠.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옆 사무실 윤정아 이사님 어디 계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윤정아 이사님요? 올해 초에 은퇴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도 제가 통화했어요. 일주일 전이요? 남자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죠. 한하연 씨죠?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차서영이에요.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차서영. 남편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 있던 그 여자.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 2시에 청담동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뭘 알고 있는지. 알겠어요. 2시에 뵙죠. 오후 2시. 저는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연 씨,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인숙재단의 애도 동행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예요. 애도 동행 프로그램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슬픔을 이겨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민우 씨도 그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한 분이고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던 건요? 부인 추모 기금 조성 회의였어요. 민우 씨가 하연 씨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요. 손잡고 있던 건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하연 씨 기일 한 달 전이었어요. 민우 씨가 울으셨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손을 잡았던 거예요. 제가 오해했던 재혼식. 그게 뭐였는지 물었습니다. 재단 기탁식이었어요. 민우 씨가 하연 씨 추모 기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셨어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연 씨, 실례지만 어떻게 여기 계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연 씨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도 갔었어요. 민우 씨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여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라운지를 뛰쳐나갔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죠. 그런데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제 얼굴이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윤곽이 흐릿하고 색이 빠지고 마치 유령처럼 변하고 있었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실제로는 만져졌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서는 손이 얼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니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장태주 변호사. 그 사람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명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받았죠. 장태주 변호사님 좀 바꿔주세요. 장태주 변호사님이요? 저희 법인에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상속 전문 변호사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났어요. 손님 확인해 보니 저희 법인에 장태주라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현실이, 제가 살았던 삶이, 제가 꾸몄던 복수가 모두 허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올림픽대로에서 남편에게 가는 길에, 그리고 지난 5개월은 제가 놓지 못한 미련이 만든 환영이었던 거죠. 복수, 배신, 분노. 그 모든 감정은 제 집착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저 자신에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1년 후 2026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홀.
오후 2시 한하연 추모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홀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고 한하연을 기리며 마이너스 도시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꿈.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였죠. 홀 안은 200명 정도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쪽 무대에는 10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었죠. 장학금 수혜자들이었습니다. 무대 왼쪽에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연의 사진이었어요. 재개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안전모를 쓰고 설계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민우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표정은 차분했죠.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정아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흰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홀을 둘러봤죠. 안녕하십니까. 한하연 추모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민우도 손뼉을 쳤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먼저 재단 이사장이신 서민우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느렸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제 아내 한하연은 낙후된 지역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재개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하연이는 달랐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애썼죠. 민우가 장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10분은 하연이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입니다. 도시재생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그 뜻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있어 하연이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죠. 장학증서 수여가 시작됐습니다. 10명의 학생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 증서를 받았어요. 각자 짧은 소감을 발표했죠.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한하연 선배님의 논문을 읽으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선배님처럼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다른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현장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수여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홀 뒤편에 차려진 다과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정아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민우 씨, 오늘 축사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윤 이사님. 하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이런 재단이 만들어진 거. 민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연이가 꿈꾸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하연이도 알 거예요. 민우가 윤정아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죠. 하연이 없는 세상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알아요. 하연이가 사랑했던 것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라는 걸.
그게 하연이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걸. 리셉션이 끝나고 민우는 혼자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했죠. 벽에는 하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 화이트보드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성북구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민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 자료였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납골당 가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차를 몰고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닌 길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민우는 차에서 백합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죠. 3층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하연의 위패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합을 화병에 꽂았어요. 향을 피웠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연아, 오늘 장학금 수여식 잘 끝났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명한테 장학금 줬어. 다들 내 논문 읽었대. 너를 존경한대. 뿌듯하지?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 연기가 흔들렸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30살. 같이 케이크 먹을 수 없어서 미안해. 민우가 가방에서 작은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초 하나가 꽂힌 작은 케이크였어요. 초에 불을 붙였죠? 생일 축하해, 하연아.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민우는 잠시 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불을 껐죠. 소원 빌었어. 내 대신 우리가 심은 벚나무에 올해도 꽃이 많이 피게 해달라고. 민우가 책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방명록이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죠. 2026년 3월 15일.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하연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노트를 덮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패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민우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무겁지는 않았어요. 하연을 기억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됐으니까요.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연아, 잘 지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민우의 머리카락을 스쳤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한강 산책로를 지나쳤습니다.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마다 봉오리가 맺혀 있었죠. 2주일쯤 후면 꽃이 필 거예요. 하얀 벚꽃이 산책로를 가득 채울 겁니다. 민우와 하연이 함께 걷던 그 길을. 계절은 돌고 돕니다. 꽃은 지고 또 핍니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아요.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민우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하연의 사진이 있었고 책장에는 하연이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죠. 민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죠. 제목은 한하연 추모 에세이 마이너스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하연아, 오늘은 내 생일이었어. 30살. 우리 같이 늙어가기로 했었는데
너는 29에 멈춰버렸지. 미안해. 내가 제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내가 사무실로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이제는 알아.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걸. 너를 기억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사랑해, 하연아. 그 말을 이제는 매일 할게. 너에게, 그리고 너의 꿈에. 민우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별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잘 자, 하연아. 내일 또 올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흐를 거예요. 하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장학재단으로, 벚꽃나무로, 민우의 기억 속에서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